주인님, 이제 그만 저에게 집을 넘기시지요. 이래도 안 파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요. 미안하네, 도장이 어디에 있더라?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제법 넓은 기와집의 논밭도 여러 거느린 부잣집이었지요. 그런데 이 김진사 댁에는 소문난 뚱보 여종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복덕이었습니다. 복덕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컸어요. 젖을 먹일 때도 보통 아기 2배는 먹어댔고 걸음마를 뗄 무렵에는 벌써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15살 되던 해에는 장정 못지않은 체구가 되어버렸답니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얼굴은 둥그스름하니 꼭진 호박 같았어요. 김진사는 복덕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차곤 했지요. 마당을 지나가다 복덕이가 빨래를 하고 있으면 멈춰 서서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답니다. 여자 주제에 저게 무슨 꼴이냐고,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복덕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김진사가 지나가다 말고 한마디씩 던지곤 했지요. 저 살덩이를 보라고, 사내도 아니고 계집종이 저렇게 뚱뚱하면 시집이나 가겠느냐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복덕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대답할 뿐이었답니다. 가슴속이 쓰리고 아팠지만 여종의 신분으로 무어라 대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참고 또 참는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은 복덕이가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김진사가 마당을 거닐다가 또 한 소리 했답니다. 이날따라 기분이 언짢았던지 평소보다 더 심한 말을 내뱉었어요. 복덕아, 너는 그 살을 좀 빼야겠다. 다른 종들보다 2배는 일을 해야 그 처먹은 밥값은 하지 않겠느냐? 빨래는 남들보다 2배, 청소도 2배, 물 깃기도 2배씩 하거라. 복덕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매를 휘날리며 사랑채로 가버렸지요. 복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이것이 자신의 팔자인가 싶어 한숨만 나왔답니다. 다른 여종들은 복덕이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복덕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쑥덕거리곤 했답니다. 저 꼴을 보라고 뚱뚱한 주제의 일은 또 얼마나 느린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밥은 남들보다 2배 먹으면서 일은 절반도 못하니 날이 깨서 화나실 만도 하다고 수군댔답니다. 복덕이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지요. 눈물은 밤에 홀로 있을 때만 흘렸답니다. 그런데 복덕이에게는 또 하나의 근심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답니다. 복덕이의 남편은 같은 김진사 댁의 머스민 학봉이라는 사내였는데 이 사람이 몸이 너무나 약했지요. 학봉이는 원래 양반 집안의 서자로 태어났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머슴 신세가 되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책만 읽고 자라서 그런지 몸은 갈대처럼 가늘고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밭을 매다가도 숨이 차서 주저앉기 일쑤였고 무거운 짐을 들면 금세 허리가 휘어졌답니다. 김진사는 학봉이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어요. 저것 봐라, 사내 주제의 계집보다 못하다고. 뚱보 계집과 병약한 사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한 쌍이라고 비웃었지요. 다른 머슴들도 뒤에서 수군거렸답니다. 저 둘이 어찌 밥이나 먹고 사는지 신기하다고. 뚱보 계집이 벌어다 먹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사내가 저 꼴이니 계집이 고생이라고 쑥덕댔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덕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봉이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답니다. 복덕이가 주인한테 구박받고 눈물 흘리면 학봉이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주곤 했지요. 어느 날 밤, 학봉이가 복덕이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능해서 아내만 고생시킨다고 언젠가는 몸을 추스려서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답니다. 복덕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씩씩하게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고, 자신에게 힘이 좀 있으니 둘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실제로 복덕이는 힘이 셌지요. 뚱뚱하다고 놀림받았지만 그 살 속에는 단단한 힘줄이 숨어 있었어요. 물동이를 들 때도 다른 여종들이 하나씩 나를 때 복덕이는 양손에 하나씩 들고도 거뜬했답니다. 빨래 방망이질을 할 때도 다른 이들보다 힘차게 내리쳐서 빨래가 금세 깨끗해졌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저 복덕이가 뚱뚱하다는 것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틈만 나면 구박을 했지요. 오늘 저녁 짓기 전에 마당 쓸고 장독대 닦고 우물가 청소하고 뒷간도 치우라고 명령했답니다. 2배 일하기로 했으니 남들보다 빨리 해치워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복덕이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었답니다. 해질녘까지 쉴 새 없이 일했지요. 다른 여종들이 하나씩 할 때 복덕이는 2씩 3씩 해야 했어요. 저녁을 먹을 때쯤이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김진사 댁에 겨울나기 준비로 장작이 필요하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내들을 불러 장작을 패게 했는데 그날따라 일손이 부족했지요. 김진사가 복덕이를 불러서는 장작을 패라고 명령했답니다. 그 덩치 좋은 게 뭐 하나 쓸모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복덕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복덕이는 생전 처음으로 도끼를 손에 쥐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옆에서 일하던 머슴 하나가 비웃으며 중얼거렸답니다. 뚱보 계집이 장작을 패냐고, 하나 제대로 쪼개지도 못할 게 뻔하다고 말이지요. 복덕이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리고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려 통나무를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쩍.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나무가 단번에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겠어요? 복덕이 자신도 깜짝 놀랐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머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벌렸지요. 어이, 저것 봐라. 복덕이가 장작을 저렇게 잘 쪼갠다고 수군거렸답니다. 복덕이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계속해서 도끼를 휘둘렀어요. 1번, 2번, 3번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나무가 시원하게 쪼개졌답니다. 어느새 복덕이 앞에는 패진 장작 더미가 쌓여갔지요. 사내들이 힘들게 몇 번씩 내리쳐야 쪼개지는 나무를 복덕이는 단 1-2번 만에 쪼개버렸어요. 게다가 속도도 빨랐답니다. 한식경이 지나자 복덕이가 패놓은 장작이 다른 사내들 것보다 2배는 많았지요. 김진사도 이 광경을 보고는 턱을 퀭었답니다. 허허, 쓸데없이 몸집만 큰 줄 알았더니 저런 데는 쓸모가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장작 패는 일은 복덕이가 맡으라고 명령했답니다. 복덕이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동안 자신이 뚱뚱한 것만 부끄러워했는데 이 몸에 이런 힘이 숨어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힘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날 밤 복덕이는 학봉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장작을 팼는데 자신의 힘이 생각보다 센 것 같다고 말이지요. 학봉이는 기침을 하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렇소, 당신은 원래 힘이 센 사람이라고 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복덕이는 남편의 등을 두드려주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서방님 약값이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복덕이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대로 주인한테 구박만 받으며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달빛이 비치는 작은 방에서 복덕이는 자신의 두툼한 팔을 내려다보았답니다. 그동안 부끄럽고 미웠던 이 몸이 처음으로 든든하게 느껴졌지요. 언젠가는 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복덕이는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확히 몰랐지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뚱보 여종 복덕이의 길고 긴 역전 이야기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복덕이는 김진사 댁의 장작 패는 일을 도맡게 되었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장작이 더욱 많이 필요했고 복덕이는 날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쪼갰지요.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재미가 붙었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시원했고 쌓여가는 장작 더미를 보면 뿌듯했어요. 다른 일을 할 때는 늘 구박만 받았지만 장작을 팰 때만큼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았답니다. 김진사도 복덕이가 장작을 잘 패니까 만족스러워했지요. 겨울나기 준비가 다른 해보다 빨리 끝났고 장작 더미도 넉넉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복덕이를 보면 뚱뚱하다고 한마디씩 던지는 건 마찬가지였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복덕이는 김진사의 심부름으로 장에 나갔다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장터 한편에서 사내들이 짐을 나르며 품삯을 받고 있는 것이었지요. 한 주막 주인이 큰 소리로 짐꾼을 불렀어요. 쌀가마를 집까지 날라다 달라는 것이었답니다. 짐꾼 하나가 나서서 가마를 들어 올렸는데 힘에 겨운지 비틀거렸지요. 그래도 어떻게든 어깨에 메고는 걸어갔답니다. 복덕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어요. 주막 주인이 짐꾼에게 엽전 5잎을 건네주는 걸 보았답니다. 한 가마 나르는데 엽전 5잎이라니 복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저 정도 짐이라면 나도 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복덕이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답니다. 장작을 패면서 더욱 단단해진 팔이었어요. 저 사내가 힘들어하던 쌀가마쯤이야 거뜬히 들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복덕이는 심부름을 마치고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학봉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오늘 장터에서 짐꾼들을 봤는데 한 가마 나르는데 엽전 5잎을 준다고 말이에요. 학봉이는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며 그렇소냐고 대답했답니다. 짐꾼이 품삯을 꿰받는다고 중얼거렸지요. 복덕이는 더 이어서 말했어요. 서방님 약값이 한 달에 엽전 20잎쯤 드는데 자신이 나흘만 일하면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자 학봉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당신이 짐꾼 일을?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계집이 어찌 그런 일을. 복덕이는 학봉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서방님. 저는 힘이 센데 왜 못하겠어요. 주인 양반 몰래 장날에만 나가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학봉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값 때문에 복덕이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매달 약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느라 복덕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아왔답니다. 결국 학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복덕이는 걱정 말라고 잘할 거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복덕이는 다음 장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5일장이 서는 날이 되었답니다. 복덕이는 김진사 댁의 심부름을 마친 척하고 몰래 장터 뒤편으로 갔지요.
그리고 준비해 간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답니다. 학봉이의 헌도포를 꿰매서 만든 옷이었는데 복덕이가 입으니 꼭 뚱뚱한 사내 같았어요. 머리에는 갓을 푹 눌러쓰고 얼굴에는 흙을 묻혀서 알아보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짐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지요. 복덕이는 일부러 목소리를 굵게 내며 짐꾼 한 명 더 필요하냐고 물었답니다. 짐꾼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복덕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허허, 덩치는 좋은데 힘은 있겠느냐고 물었지요. 복덕이는 한 번 써보면 안다고 대답했답니다. 우두머리는 좋다며 시험을 해보자고 했어요. 저기 쌀가마 하나를 저 주막까지 날라다 주라고, 해낼 수 있으면 품삯을 주겠다고 말했답니다. 복덕이는 쌀가마 앞으로 갔어요. 다른 짐꾼들이 비웃듯 쳐다봤답니다. 저 뚱보 사내가 할 수 있으려나 한가마도 제대로 못 메고 주저앉겠다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복덕이는 태연하게 쌀가마를 들어 올렸답니다. 그것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서 어깨에 척 얹었어요. 짐꾼들이 놀라서 외쳤답니다. 어이, 저것 봐라. 저 산의 힘이 장사라고 소리쳤지요. 복덕이는 쌩쌩 걸어가서 주막까지 쌀가마를 옮겼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태연하게 다 옮겼으니 품삯을 달라고 말했어요. 우두머리는 감탄하며 엽전 5잎을 건넸답니다. 거참, 처음 보는 사내인데 힘이 대단하다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복덕이는 급히 지어낸 이름을 댔답니다. 이름은 김돌쇠라고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앞으로 장날마다 나오면 일감을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날 복덕이는 장이 파할 때까지 쉬지 않고 짐을 날랐어요. 쌀가마도 나르고 무거운 항아리도 나르고 곡식 더미도 옮겼답니다. 다른 짐꾼들이 하나 나를 때 복덕이는 둘씩 날랐지요. 힘이 남아 돌았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복덕이의 주머니에는 엽전 30잎이 들어 있었답니다. 복덕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이 벌다니 한 달치 약값을 하루 만에 번 것이었답니다. 복덕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학봉이에게 엽전 주머니를 내밀었답니다. 학봉이는 엽전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이냐고 놀라서 물었답니다. 복덕이는 환하게 웃으며 오늘 짐꾼 일을 했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학봉이는 복덕이를 보며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당부했답니다. 복덕이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본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돈을 말이지요. 그날부터 복덕이는 장날마다 김돌쇠로 변신했답니다. 처음에는 짐꾼 일만 했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다른 일감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부잣집 마님이 복덕이를 불렀답니다. 우리 집 이사할 때 좀 도와달라고, 무거운 장롱을 옮겨야 하는데 김돌쇠만 한 힘꾼이 없다고 했지요. 품삯은 넉넉히 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복덕이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이사날이 되자 복덕이는 무거운 장롱도 혼자 들어 옮겼고 큰 뒤주도 거뜬히 날랐답니다. 보통 산에 서넛이 해야 할 일을 복덕이는 혼자서 해치웠지요. 마님은 감탄하며 품삯에 덤으로 엽전을 더 얹어주었답니다. 거참, 이런 힘장사는 처음 본다며 고마워했어요. 또 어느 날은 큰 상단에서 복덕이를 찾았답니다. 곡식 창고를 정리해야 하는데 쌀가마를 옮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20가마는 좋게 된다고 했답니다. 복덕이는 맡기라고 대답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쌀가마를 날랐답니다. 다른 짐꾼 같았으면 나흘은 걸렸을 일을 복덕이는 이틀 만에 끝냈지요. 상단 주인은 깜짝 놀라며 품삯을 후하게 주었답니다. 앞으로도 일이 있으면 김돌쇠를 부르겠다고 약속했어요.
복덕이는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모았답니다. 학봉이의 약값을 쓰고 남은 돈은 헝겊 주머니에 꼭꼭 숨겨두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복덕이의 주머니는 점점 묵직해졌어요. 엽전이 100립, 200립, 300립 이렇게 쌓여갔답니다. 학봉이는 복덕이가 밤마다 엽전을 세는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어요.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낮에는 주인댁이 일하고 장날에는 짐꾼 일까지 하니 몸이 상할 거라고 걱정했답니다. 하지만 복덕이는 괜찮다고, 자신은 힘이 좋으니까 문제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서방님, 제가 생각이 있어요. 이 돈을 모아서 언젠가 땅을 사고 싶습니다. 학봉이는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가 땅을 사냐고 되물었지요. 여종과 머슴 신분으로 땅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답니다. 복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답니다. 그래야 서방님 몸도 추스르고 나중에 아이라도 낳으면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요. 복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답니다. 학봉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겠다고,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말했지요. 그날 밤부터 복덕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김진사 댁에서도 묵묵히 2배의 일을 해냈고, 장날이면 김돌쇠가 되어 온갖 무거운 짐을 날랐어요. 김진사는 복덕이가 이렇게 부지런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구박만 했답니다. 뚱뚱한 주제에 일이 느리다고, 더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쳤지요. 복덕이는 매번 알겠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도 땅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의 땅을 내놓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복덕이는 학봉이와 함께 몰래 그 땅을 보러 갔어요. 땅 주인은 늙은 양반이었는데 빚을 갚으려고 땅을 팔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땅은 작긴 하지만 농사짓기에는 괜찮다고 설명했지요. 복덕이가 얼마를 원하냐고 묻자 늙은 양반은 은자 5냥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복덕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자 5냥이면 엽전으로 500립이 넘는 큰 돈이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복덕이는 알겠다고 돈을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날부터 복덕이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어요. 장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짐을 날랐고 평일에도 틈틈이 부잣집 심부름을 받아서 돈을 벌었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힘든 일을 할 때도 복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땅을 생각하면 힘이 났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답니다. 복덕이의 헝겊 주머니는 엽전으로 가득 찼고 드디어 은자 5냥을 만들 수 있었지요. 복덕이와 학봉이는 그 늙은 양반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복덕이가 은자 5냥을 내밀자 늙은 양반은 돈을 받고 땅 문서를 건넸어요. 복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날 밤 복덕이는 학봉이와 함께 그 작은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 땅이 생겼다고 기뻐했어요. 학봉이는 복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복덕이의 마음 속에는 더 큰 꿈이 싹 트고 있었답니다. 조금씩 더 모으자. 그러면 언젠가는 복덕이는 김진사 댁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욕을 갚아줄 날이 올 거라고 말이지요. 복덕이가 몰래 땅을 사들이고 돈을 모으는 동안 김진사 댁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김진사의 도박 취미였지요. 원래 김진사는 나름 점잖은 양반이었어요. 글을 읽고 시를 짓는 것을 즐겼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답니다. 사랑채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제법 풍류가 있어 보였지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고을 원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투전판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양반들이 모여서 패를 던지며 노는 모습이 신기했고 한번 해보자는 권유에 넘어가 판에 끼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첫날 은자 2냥을 땄답니다. 김진사는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만 했지요. 허허, 투전이란 것이 묘하구만. 순간의 판단이 중요하다네.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답니다. 그런 것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영감. 도박은 집안을 망치는 법이옵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건 도박이 아니라 양반들의 풍류라네. 걱정 말게. 그때부터 김진사는 투전판에 자주 나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2번이었지만 점점 일주일에 1번, 나중에는 사흘에 1번꼴로 나갔지요. 문제는 운이 계속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기는 날도 있었지만 지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김진사는 화를 내며 집에 돌아왔지요. 에잇, 오늘은 운이 없었다고, 다음에는 꼭 따야겠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다음 판에서는 더 큰 돈을 걸었답니다. 잃은 것을 한 번에 되찾으려는 욕심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잃는 돈만 늘어났어요. 1년쯤 지나자 김진사 댁의 살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곳간에 쌓여있던 쌀독이 하나둘 비어갔고 장롱 속 은자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부인은 울며 애원했어요. 영감, 이러다가는 집안이 거덜납니다. 제발 투전을 끊으시옵소서. 하지만 김진사는 소리를 질렀답니다. 시끄럽네. 양반이 처자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 말 거라.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답니다. 김진사의 도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투전에서 지면 화투를 했고 화투에서 지면 다시 투전을 했답니다. 한 번은 밤새도록 판을 벌이다가 논 한마지기를 날려버리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김진사 댁이 요즘 살림이 기울고 있다고,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날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덕이도 주인 댁의 사정을 알고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쌀이 넉넉해서 여종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도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김진사는 여전히 허세를 부렸다는 것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멀쩡한 양반 행세를 했고 집에서도 여전히 거들먹거렸답니다. 어느 날은 복덕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김진사가 지나가며 한 소리 했어요. 복덕아, 내 그 뚱뚱한 몸으로 밥은 또 얼마나 처먹느냐. 요즘 살림이 어려우니 밥을 줄여 먹거라. 복덕이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요. 살림이 어려운 건 자기가 도박을 해서 그런 건데 여종한테 밥을 줄이라니 말이에요. 김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 투전판에 나갔답니다. 그날도 은자 3~4냥을 잃고 돌아왔지요. 2~3년이 흐르자 김진사 댁의 형편은 더욱 나빠졌답니다. 논밭을 하나둘 팔아야 했고 귀한 물건들도 내다 팔았어요. 예전에는 제법 부유했던 집안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도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잃은 것을 만회하려고 더 큰 판에 끼어들었답니다. 한 번은 고을에 큰 부자들이 모이는 판에 갔다가 밭 2마지기를 한꺼번에 날려버렸지요. 그날 밤 김진사 댁에서는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러다가 정말 거지꼴이 되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옵소서. 김진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소리쳤어요. 시끄럽다. 다음 판에서 다 만회할 것이니 나를 믿거라. 복덕이는 사랑채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주인 양반이 저렇게 망가지는 동안 자신은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복덕이는 이미 땅을 2댁이나 더 사들였답니다. 김돌쇠로 변신해서 부지런히 일한 덕분이었지요. 엽전이 모이면 조용히 땅을 샀고 아무도 모르게 재산을 불려갔어요. 학봉이는 복덕이를 보며 감탄했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주인 양반은 재산을 날리는데 당신은 재산을 모으고 있으니. 복덕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요. 김진사의 사치도 문제였어요.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서도 거칠애는 버리지 못했답니다. 손님이 오면 의리의리하게 대접했고 잔치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요. 한 번은 고을 수령의 생일 잔치에 갔다가 비단 도포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 돈이면 쌀 몇 가마는 살 수 있는 값이었는데 말이에요. 부인이 따졌지만 김진사는 우겼답니다. 양반의 체면이라는 게 있느니라. 겉으로 초라해 보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김진사는 도박과 사치로 재산을 까먹어 갔답니다. 4, 5년이 지나자 예전에 10마지기가 넘었던 논밭이 서너 마지기로 줄어들었어요. 집안의 귀한 물건들도 거의 다 팔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진사를 보며 혀를 찼어요. 저렇게 망하는 집안도 드물다고, 도박에 빠지면 양반도 상놈이 된다고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여전히 거들먹거렸어요. 자기는 양반이라고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으스댔답니다. 돈이 좀 없어도 양반은 양반이라고 천한 것들과는 다르다고 우겼지요. 복덕이는 그런 김진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신분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돈이 없으면 양반도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어느 날 복덕이는 장터에서 김진사 댁의 녹그릇이 팔리는 걸 보았답니다. 예전에 부엌에서 쓰던 귀한 그릇이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팔아야 할 정도가 된 것이었지요. 복덕이는 그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음이 났답니다. 주인 양반이 저렇게 망해가는 동안 자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복덕이는 학봉이에게 말했답니다. 서방님, 김진사 댁이 곧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그때를 잘 노려야 합니다. 학봉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계획대로 하시오. 나는 믿고 따르겠소. 복덕이는 엽전을 세며 미소 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한편 김진사는 그날도 투전판에 나가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논 한 마지기를 걸고 판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달빛 아래 김진사 댁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복덕이의 작은 방에서는 엽전 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답니다.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지요. 높은 자는 점점 낮아지고 낮은 자는 점점 높아지는 법이었답니다. 김진사는 그 이치를 몰랐지만 복덕이는 알고 있었어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달랐답니다. 김진사는 도박과 사치로 세월을 허비했고 복덕이는 땀과 인내로 세월을 쌓아갔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곧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고 김진사 댁과 복덕이의 형편은 점점 더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었답니다. 김진사의 도박은 이제 마을 전체가 다 아는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장날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저 양반이 또 투전판에 갔다고, 이번에는 또 뭘 날렸을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복덕이가 김돌쇠로 변신해서 장터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이 김진사 이야기를 하는 걸 자주 들었답니다. 어제는 논 한마지기를 날렸다고, 지난주에는 소까지 잡혀갔다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복덕이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망하는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그동안 복덕이는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여전히 2배의 일을 하며 구박을 받았고, 장날이면 어김없이 김돌쇠가 되어 온갖 무거운 짐을 날랐어요. 1년 4계절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봄에는 농가에서 모내기 철짐을 날랐고, 여름에는 장마에 떠내려간 돌을 옮기는 일을 했지요. 가을에는 추수한 곡식을 창고로 나르는 일이 많았고, 겨울에는 무거운 장작과 연탄을 나르는 일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복덕이의 힘은 이제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김돌쇠라는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 그 힘 좋은 사내 말이냐고. 저 사람만 있으면 다른 짐꾼 서너 명이 필요 없다고 말이지요. 어느 부잣집에서는 복덕이를 아예 단골로 삼았답니다. 무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김돌쇠를 찾았고 품삯도 후하게 주었어요. 복덕이의 엽전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묵직해졌답니다. 그렇게 7, 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복덕이가 처음 장터에서 짐을 나르기 시작한 게 20살 무렵이었는데 어느새 30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학봉이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복덕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약을 지어 먹으니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기침도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2 사람은 밤이면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엽전을 세곤 했어요. 얼마나 모였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계산했답니다. 복덕이는 이미 땅을 5댁이나 사들였어요.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사들인 것이었답니다. 땅 문서는 모두 학봉이 이름으로 해두었지요. 여종 신분으로는 땅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엽전도 1000냥이 넘게 모았답니다. 헝겊 주머니가 여러 개였고 그걸 이불 속에, 벽 틈에, 마루 밑에 숨겨두었어요. 학봉이는 가끔 복덕이를 보며 감탄했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됐겠느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복덕이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아직 멀었다고,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그 목표란 바로 김진사 댁을 사들이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던 주인의 집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었답니다. 복덕이는 그날만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견뎠지요. 한편 김진사 댁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져 갔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김진사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투전판에 나갔답니다. 그날은 특히 큰 판이 열렸는데 고을의 부자들이 모두 모여서 엄청난 돈을 걸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마지막 남은 논 2마지기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판에 끼었답니다. 이번에야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겠다는 욕심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김진사의 편이 아니었답니다. 패는 계속 꼬였고 판도는 점점 커져갔어요.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패를 던졌지만 질 때마다 더 큰 돈을 걸었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판이 끝났어요. 김진사는 논 2마지기는 물론이고 빌린 돈까지 몽땅 날려버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지요. 김진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부인이 놀라서 달려 나왔지만 김진사는 그냥 사랑채로 들어가 쓰러져 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대문을 쾅쾅 두들기며 김진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부인은 울면서 사정했지만 빚쟁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빚을 못 갚으면 논밭을 내놓으시오. 어서 땅 문서를 가져오시구려. 결국 김진사 댁에 남은 논밭까지 모두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답니다. 이제 김진사에게 남은 것은 살고 있는 기와집뿐이었어요.
복덕이는 마당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빚쟁이들이 땅 문서를 들고 가는 모습을, 부인이 울부짖는 모습을 말이지요. 속으로는 피식 웃음이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김진사는 땅을 다 잃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사랑채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했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답니다. 봄이 되자 김진사 댁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쌀이 떨어진 것이었답니다. 논밭이 다 없어졌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지요. 김진사는 친척들에게 쌀을 꾸러 다녔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어요. 도박꾼에게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인은 집안의 마지막 남은 비녀며 장신구를 팔아서 쌀을 샀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면 바닥날 게 뻔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답니다. 예전에는 김진사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지만 이제는 비웃는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양반이 뭐가 대단하냐고, 돈 없으면 거지나 마찬가지라고 수군거렸답니다. 김진사는 그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초췌한 노인만 남았지요. 여름이 되자 김진사 댁의 형편은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는 하루 한 끼 죽으로 연명하는 지경이 되었답니다. 여종들도 하나둘 떠나갔지요. 먹을 것도 없고 월급도 못 주니 누가 남아 있겠어요? 복덕이도 떠날까 생각했지만 일부러 남아 있었답니다.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곧 올 것 같았어요. 김진사는 어느 날 복덕이를 조용히 불렀답니다. 사랑채에 앉아있는 김진사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헝클어졌고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답니다. 복덕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내가 원하면 다른 데로 가도 좋다. 복덕이는 처음으로 김진사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걸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덕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나리.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김진사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한때는 마을에서 제법 알아주던 양반이었는데 이제는 거지 신세나 다름없었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김진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빚쟁이들이 또다시 들이닥쳐서 이번에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부인이 울며 애원했답니다. 제발 이 집만은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삽니까? 하지만 빚쟁이들은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내놓으라고, 보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관가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김진사는 망연자실했어요. 집마저 잃으면 정말 거지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양반이 거지가 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지요. 복덕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복덕이는 학봉이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내일 김진사를 찾아가서 제안을 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될 차례라고 말했지요. 학봉이는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당신을 믿는다고 대답했답니다. 복덕이는 엽전 주머니를 꺼내 세어봤어요. 1200냥이 넘게 모였답니다. 김진사 댁의 집과 빚을 모두 갚기에 충분한 돈이었지요. 달빛이 작은 방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었어요.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여종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덕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지요.
복덕이는 학봉이와 함께 사랑채로 향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복덕이의 눈빛만은 단호했답니다. 사랑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누구냐고 들어오라고 말이지요. 복덕이와 학봉이가 방에 들어서자 김진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종과 머슴이 함께 사랑채에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복덕이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저희가 나리의 집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가 이 집을 사겠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답니다. 복덕이는 품속에서 두툼한 주머니를 꺼냈어요.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였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지요. 그 광경을 본 김진사는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복덕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난 7, 8년 동안 장날마다 짐꾼 일을 하며 조금씩 모았다고. 여기 1200냥이 있으니 이걸로 나리의 빚을 갚고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이지요. 김진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자기는 그동안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렸는데 자기가 천대하던 여종은 재산을 모으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부인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복덕이 앞에 놓인 엽전 주머니들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모은 돈이냐고 믿을 수가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복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모두 정당하게 번 돈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좋다고, 이 집을 복덕이에게 팔겠다고. 빚쟁이들이 보름 안에 집을 내놓으라 했으니 마침 잘 됐다고 말했답니다. 복덕이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인사를 올렸답니다. 감사하다고, 잘 쓰겠다고 말이에요. 그날로 문서를 작성했답니다. 마을의 이방을 불러서 정식으로 매매 문서를 썼지요. 김진사 댁의 기와집과 마당, 그리고 부속 건물 모두가 학봉이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복덕이는 엽전 1200냥 중에서 800냥을 김진사에게 주었답니다. 나머지 400냥은 빚쟁이들에게 갚는 데 썼지요. 그렇게 김진사의 모든 빚이 깨끗이 정리되었어요. 김진사는 남은 800냥을 받아들고는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양반으로 살았던 그 집을 말이지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꾸렸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귀한 물건들은 진작에 다 팔아버렸으니까요. 사흘 후 김진사 부부는 집을 떠났답니다. 친척집으로 몸을 의탁하러 가는 길이었지요. 대문을 나서면서 김진사는 복덕이를 돌아봤어요. 복덕아, 아니 이제는 주인님이라 불러야 하는가 하고 물었답니다. 복덕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복덕이라 부르시라고, 자기는 여전히 복덕이라고 대답했지요. 김진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기가 복덕이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복덕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답니다. 나리께서 저를 구박하신 덕분에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지요. 그 말에 김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대문을 나섰답니다. 복덕이는 대문 앞에 서서 김진사 부부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떠나가고 있었답니다. 학봉이가 복덕이 옆에 와서 당신 마음이 어떠하냐고 조용히 물었지요. 복덕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고, 참 묘한 기분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것이었답니다. 복덕이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살펴봤어요. 그동안 수없이 쓸고 닦았던 마당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지요. 사랑채에도 들어가 봤어요. 김진사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복덕이가 앉았답니다. 감회가 새로웠지요. 여종이 양반의 자리에 앉게 되다니 말이에요. 학봉이는 복덕이를 보며 감탄했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7, 8년을 참고 기다린 끝에 이렇게 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복덕이는 웃으며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복덕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김진사가 살 때는 집안이 엉망이었거든요. 복덕이는 구석구석 쓸고 닦았답니다. 그 다음에는 빈 곳간을 채웠어요. 남은 돈으로 쌀을 사들여서 가득 채워 넣었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족한 곳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김진사 댁의 뚱뚱한 여종이 그 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종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냐고 거짓말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문서를 본 이방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거참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다고, 여종이 주인이 되다니 놀랍다고 수군거렸답니다. 그 복덕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느냐고 말이지요. 복덕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답니다. 김돌쇠로서의 일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돈이 필요 없었지만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답니다. 장날이면 여전히 남장을 하고 나가서 짐을 날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덕이네 집 앞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중년 사내였는데 들어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덕이가 누구냐고 묻자 사내는 자기가 옛날 김진사 댁에서 일하던 머슴이었다고 소개했답니다. 몇 해 전에 떠났는데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 해서 왔다고 말이지요. 복덕이는 그 사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자기를 뚱보라고 놀렸던 사람 중 하나였답니다. 하지만 복덕이는 그를 받아들였지요. 좋다고 들어와서 일하라고 품삯은 제대로 주겠다고 말했어요.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자기가 예전에 실례를 많이 했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어요. 복덕이는 웃으며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대답했답니다. 그 모습을 본 학봉이는 복덕이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복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용서하고 받아들이다니 말이에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였어요. 김진사는 예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눈치가 보여서 나왔다고 했지요. 복덕아, 혹시 이 집 구석에 머물 곳을 하나 내어줄 수 있겠느냐고 애원하듯 물었답니다. 복덕이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채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지내도 좋다고 말했지요. 김진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거듭 인사했답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자기가 주인이었던 그 집에 이제는 머슴처럼 들어와 살게 되었답니다.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지요. 복덕이는 김진사에게 바치를 시켰어요. 자기가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었답니다. 김진사는 평생 책만 읽고 살았지만 이제는 흙을 만지며 살아야 했지요. 처음에는 김진사도 힘들어했답니다. 양반이 밭을 매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복덕이는 김진사를 모질게 대하지 않았답니다.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대했고 품삯도 제대로 주었지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신경 써주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김진사가 밭에서 일하다가
복덕이에게 물었답니다. 복덕아, 아니 주인님, 나를 왜 이렇게 잘 대해 주시는가 하고 나를 내쫓아도 할 말이 없는데 말이라고 했지요. 복덕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나리께 복수를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보다는 나리께서 잘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김진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기가 그토록 구박했던 여종이 이제는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김진사는 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복덕이의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밭을 메고 곡식을 거두고 장작을 패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답니다. 양반이 밭을 메고 여종이 주인이 된 세상이라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복덕이는 신분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밤 복덕이는 학봉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정말 해냈다고 복덕이가 말했지요. 학봉이는 복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의 인내와 끈기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답니다.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여종이 이제는 떳떳한 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세상은 참으로 공평했답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법이었어요. 김진사는 그 이치를 몰랐지만 복덕이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복덕이는 자기의 성공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월은 또다시 흘러갔답니다. 복덕이가 김진사 댁의 주인이 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복덕이네 집은 마을에서 제법 알아주는 집안이 되었답니다. 복덕이는 땅을 조금씩 더 사들여서 이제는 논밭이 열맞이기가 넘었고 곡식 창고도 언제나 가득 찼지요. 하지만 복덕이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장날이면 김돌쇠로 변신해서 짐을 날랐고 집에서는 머슴들과 함께 일했답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놀고 먹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덕이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여종이 주인이 되었다고 수군거렸지만 복덕이가 성실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눠주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물론 이자는 받지 않았답니다. 그냥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했지요. 학봉이의 몸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제대로 된 약을 지어 먹고 잘 지내니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기침도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가벼운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학봉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원래 글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 그게 딱 맞는 일이었답니다. 아이들도 학봉이를 따랐고 부모들도 고마워했지요. 김진사도 많이 변했답니다. 처음에는 양반이 밭을 매는 게 수치스러웠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땀 흘려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평생 책만 읽고 살았던 게 후회된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복덕이는 김진사를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특별히 잘해주지도 모질게 대하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일한 만큼 품삯을 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나무랐지요. 김진사는 그런 복덕이를 보며 깨달았답니다. 신분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추수를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복덕이네 집에서 쌀과 돼지를 내놓아서 마을 잔치를 연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복덕이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답니다. 한 노인이 복덕이에게 말했어요. 복덕이 댁,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먼. 옛날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네.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렇다고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여종이 이제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다고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지요. 복덕이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어요. 자기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운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복덕이의 끈기와 성실함이 만든 결과라고 입을 모았답니다. 김진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복덕이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존경이 섞여 있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김진사가 복덕이에게 다가왔어요. 복덕이 주인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소? 복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라고 했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동안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소. 신분만 믿고 교만했고 당신 같은 사람을 함부로 대했지. 이제야 깨달았소. 사람의 진짜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오. 복덕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답니다. 김진사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내게 복수할 수도 있었소. 하지만 오히려 나를 받아주고 일자리를 주고 잘 대해 주었지.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복덕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답니다. 저는 나리께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 힘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리께서 이제 그 이치를 깨달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진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그날 밤 복덕이는 학봉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서방님, 제 인생 참 신기하지 않아요?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여종이 이렇게 되다니요. 학봉이는 복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요. 남들이 뭐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에 이렇게 된 것이요. 복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서방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저도 뚱뚱하다고 무시받았지만 제 안에 이런 힘이 있었잖아요. 김진사님도 양반이라고 교만했지만 결국 몰락하셨고요. 학봉이가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렇소.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공평하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법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복덕이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복덕이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고 복덕이는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복덕이는 자기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지요. 자기가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에요. 세상은 공평하단다.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젊은이들은 복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답니다. 자기들도 복덕이처럼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믿게 되었지요. 김진사는 복덕이네 집에서 10년을 더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답니다. 죽기 전에 복덕이를 불러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복덕이 아니, 주인님.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시오? 이 집을 당신에게 판 것이오. 덕분에 나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소. 고맙소. 복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김진사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편히 가시라고, 저승에서는 편안하시라고 말이에요. 김진사의 장례는 복덕이가 치러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김진사를 배웅했어요. 한때는 교만했지만 마지막에는 겸손을 배운 양반이었다고. 그래도
복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했답니다. 복덕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더 이상 김돌쇠로 변신해서 짐을 나르지는 않았지만 집안일과 밭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학봉이와 복덕이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복덕이네 집을 드나들었고 복덕이는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봐주었거든요. 어느 봄날 복덕이는 자기가 처음 장작을 팼던 그 마당에 서 있었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인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학봉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오? 복덕이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 서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 말이오? 그 구박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주인님이 저를 힘들게 했기에 저는 더 열심히 살게 되었고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학봉이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소. 당신은 시련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이지. 복덕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당에 서서 봄볕을 쬐고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난답니다.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여종 복덕이가 자기의 힘과 끈기로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교만한 자는 결국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는 세상의 이치를 말이에요. 복덕이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고 고을에서 고을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에까지 닿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공평하다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